네, 6월 7일 장 마감 후 방송 진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장시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개인이 또 네. 많이 샀고 그래서 네. 좀 불길한데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오늘 금융투자가 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8,2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6,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금융투자는 프랍, 그러니까 자기 매매를 하는 계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래에셋 정도가 돼야 뭐 한 1,000억 정도 될까? 주식으로 하는 운용 자금이. 대부분 이제 몇백억대 수준인데 6,800억이라는 거금을 매도할 여력이 없죠. 그럼 대부분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에 대한 프로그램 매매를 받아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탁 매매만 해주는, 주문만 받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투자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쏟아냈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창구를 이용해서 창구를 팔아는 이용해서 것이다. 프로그램 매매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제로 매매. 뭐 외국계의 펀드들이 청산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을 하는 건데, 보시면 화면 한 번만 보실까요? 일단 수급 먼저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8,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 보면 이제 코덱스 인버스죠. 이게 이제 2배짜리인데 선물 인버스인데 외국인이 이 매수를 하는 가운데 기관이 그대로 다 받잖아요. 근데 그 물량은 금융투자가 다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가 시장에 이 공급자니까, 수급의 공급자니까. 금융투자라는 건 증권사? 증권사들이 시장에서 이제 이 인버스 물량을 공급하는 이 주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이제 선물까지 동시에 매도를 했을 거예요. 선물까지 동시에 매도를 하고, 뭐 콜매도 풋매수, 이거는 대놓고 그냥 우린 매도하겠다. 시장의 하방을 지지를 해버리는 거죠. 하방에 이제 대놓고 이제 꽂혀버리는 거고, 그런 수급이 있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선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인버스를 보더라도 실은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팔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서 같이 이제 시장에 물량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반대로 레버리지를 한번 봐볼게요. 레버리지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또 그 물량을 같이 동시에, 아까 선물 2배짜리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거 레버리지를 같이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금융투자, 이 증권회사 창구를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시장의 하방에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제가 815를 2주마다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매주 나올 거거든요. 6월부터 매주 나올 텐데, 뭐 제가 너무 마음대로 말씀드렸나요? 대표님의 어떤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답을 안 했는데 매주 나올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네. 난 2주마다 한번 볼까 그랬는데. 앞잡이가 닿아야 되기 때문에 2주마다. 맞아. 우리 저 기관의 앞잡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개미들의 앞잡이가 되겠다. 미리미리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앞잡이가 돼서 신호를 포착을 하면 알려드릴 텐데, 지금 거래소가 차트가 좀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제가 이제 6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저는 5월 25일부터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6월에 다다음 주죠. 이제 15, 16 FOMC인데, FOMC 이제 금리 인상 기간에 또 한 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 그 하락을 대비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할 거고, 그 매도한 현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또 그 하락 때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5월 25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6월 달까지 반등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5월 31일까지 대량 매수를 하다가 딱 6월 달 되면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 좀 모양새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고점도 낮춰가고 있고 저점도 지금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이제 발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700에서 2,750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매도를 했다. 6월 FOMC가 있은 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질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했는데, 어김없이 시장이 오늘 모양새만 본다고 하면 내일 어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모양새만 본다 했을 때는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2,700을 가지 못하고 또 FOMC 전까지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전 저점이 2,546도 불안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뭐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면 어쨌든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수급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옵션 만기일. 그렇죠. 옵션 만기일이 언제죠? 그 다음 이번 6월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잠시만요.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일이죠. 9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방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파생 거래를 보면 뭐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에 인버스 매수, 레버리지 매도. 완전하게 방향을. 인버스는 얼마나 샀어요? 지금 얼마 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2,400억 정도. 이렇게 2,400억이면 많이 산. 24만 주죠. 24만 주. 24만 주. 24만 주 정도. 금액으로 하면 예. 안 나와요? 금액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금액은 뭐 그렇게 좀 크진 않아요. 100만 단위니까 예.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진 않은데. 예,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요게 이제 레버리지를 판 물량이 좀 많죠. 대신에 예, 19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으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센 상승 거죠. 쪽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190만 주는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자기네를 창구 이용해서 하는 거고 국내 창구를 이용하는 이 법인이 없는 국내에 이제 법인이 없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창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금융투자를 이용을 하는데 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매도 나온 것도 사실은 보면 이런 식의 확률이 돼버리는 거. 물론 개인이 산 거를 금융투자에서 이 물량을 제공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일날 하고 3일날 샀던 물량이 그냥 그대로 나온 나와버리네. 거예요. 그대로 엎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적으로 봤다가 전날까지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앞서 이제 이 현물 수급에서도 사실은 5월 31일까지는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야 이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5월 31일까지는 야 6월달 앞두고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저도 사실은 내 생각이 틀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셌단 말이에요. 5월 마지막 주에. 그런데 그거를 6월 2일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오늘 대량 매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금융투자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가 되고 나오면서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융투자의 수급은. 그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한 번에 엎어버린 거죠.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국내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도 주말에 나온 뉴스 치고는 그렇게 나쁜 뉴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뉴스였는데 경계 심리가 커졌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월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은 5월에 이제 CPI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말에 아마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뭐 다주기 짚어 지금 바로 짚고 갈게요. 5월 CPI가 이제 이번 주 말에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이 CPI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 FOMC에 이 영향을 미치겠죠. 5월 CPI가 만약에 잡혔다고 하면 실은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0.5% 정도 또는 0.75%까지 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4월 CPI 대비해서 5월 CPI가 안 잡혔어요. 오히려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미미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엄청 매파적으로. 그냥 매파적이도 아니고 엄청 매파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1%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현금 관리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어느 정도 반등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또 얘 말 틀렸어. 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센 이벤트들입니다. 5월 CPI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 입장에서.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실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가가 바로미터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가가 바로미터인데 유가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올라가고 있죠. 130불까지 노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 유가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월에 CPI가 얼마만큼 잡혔을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까지 또 봐보시면 물론 이제 곡물 가격들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조금 빠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윗고점 부분에서 놀고 있고요. 옥수수 가격도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빠졌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고 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밀 가격도 마찬가지고 면화 가격도 사실은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5월 CPI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4월 대비해서 크게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월에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한 번에 죽이자. 인플레이션 이거 뭐 0.5%, 0.25%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0.75도 안 될 것 같아. 1%한 번에 가고 끝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금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시중 금리는 국채 가격을 좀 보더라도 다시 한번 볼게요. 국채 가격을 좀 보더라도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에서 추가적으로 막 강하게 치달리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데 정책금리에 대한 어떤 운신의 폭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1%의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를 2%로 확 올려버리고 거기서 사실은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금리 이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여기서 0.5% 한다고 해서 과연 6월 CPI가 잡힐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게 한 방 가고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준 다음에 바닥을 잡고 거기서부터 금리를 슬로우 다운하면서 오히려 올려가면서 시장의 어떤 훈풍을 좀 불게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CPI 지표, CPI 지표가 언제 나온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뭐 우리 시장 끝나고 밤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저게 더 뭐 변함이 없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상한 효과를 지금 못 누리고 있으니까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연준에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심리다.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메이저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 급락을 한 거잖아요, 나스닥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지금 보아하니 느낌상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분위기를. 그렇죠. 눈치를.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까지 해왔으나 네네네. 그래도 혹시나 연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이게 버텨왔는데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그 날짜가 이제는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상황들이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유가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유가가 사실은 100불 미만에서 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나왔다면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실은 유가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밑으로 나와서 100불 미만에 놀고 있으면 CPI가 어느 정도 잡혔겠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118불, 120불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CPI가 쉽게 잡히진 않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미국에서 CPI가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선물 옵션 만기도 지금 옵션 만기도 남아있고 마이너스 쪽으로 좀 밀고 있는 거고. 6월이 또 이제 동시만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주식을 들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가 매수의 기회는 남아 있어요. 6월에 FMC 이후 결과 발표 이후에 사실은 큰 폭의 하락이 있다고 하면 뭐가 됐든지 간 어느 정도 빠질 거예요. 6월 그 FMC 전까지는. 그러면 그때까지 주식을 좀 물리고 있는 건 홀딩을 해서 그때 좀 진입을 해서 물타서 내가 물탄 부분만 다시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운신의 폭을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어느 정도 한 40~50% 먹다가 사실은 뭐 20%, 30%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팔고 다시 사보시는 거를 권유 드릴 수도 있지만 뭐 난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야 하면은 6월 달까지 한번 버텨보셔도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지난주에 저는 강력하게 매도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이런 말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매주 나오기로 결정을 한 건데 우리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의 대표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매주 나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2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앞에서 얘기를 해놨는데 2주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장이 분위기가 좋을 때 한 번쯤은 가서 안 맞더라도 지금쯤에는 현금 관리 좀 하셔서 매도 의견을 좀 세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나왔다면 그게 좀 어느 정도 맞았을 텐데 지금은 제가 너무
시장이 만약에 내일도 빠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매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버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6월 FMC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급변하고 변동성이 있었을 때 현금이 남아있다면 그때 좀 바닥에서 매수를 해보시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에 내일 빠진다 그래서 야 저점이다 하고 몰려가지 마시고 조금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네, 조금은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이런 지표들, 이벤트들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오히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장시영 차장님 개인적 의견은 네. 이번에 변동성 저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큰 변동성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쉽게 사지는 말자. 네네네. 네, 이걸로 이해를 할게요. 네, 네, 네. 6월 FOMC 전까지. 전까지는.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벤트가 다 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밑에서 막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난 이후에 또 뭐 앞서 이제 우리가 항상 경험했듯이 야 7월에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반등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등이 좀 달콤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6월, 5월 달 반등 나올 때 20% 정도는 바닥에서 충분히 이 수익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도 계좌의 어떤 잔고 이 수익률 수준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찐 바닥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게 찐 바닥이냐 아니냐는. 이번에는 찐 바닥에 대한 확인하지 말자. 그렇죠. 그냥 흘려보내자. 진짜다 아니다를 당장 예측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도 야 이면 진짜 바닥이야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시 빠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6월 달에도 진짜 바닥이 아니라 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하다가 시장의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확 잡히고 7월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한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훈풍이 불어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제가 매주 나와서 여기 근데 매주 나오려면은 네. 그 선서를 해야 돼요. 무슨 선서를 해야 돼요? 네? 나는 기관의 앞잡이가 아니다. 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해봐요. 나는 기관의 앞잡이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앞잡이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앞에 선서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거 자꾸 우리가 자꾸 험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막 손목이 왔다 갔다 하고 왼팔 거시는 분이 있고 지금.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간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들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장시영 차장의 그 앞으로의 행보를 앞으로 그냥 예리하게 우리 8.15 모니터 네. 가족분들은 지켜보면서 좋은 인사이트, 정보들을 계속 주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어렵다. 이걸로 일단 좀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들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항공 우주.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로켓 관련된 회사들이 좋거든요.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또 조금 더 벌려보자면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세트레가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물론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좀 튀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방위 조약을 해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 로켓 미사일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거리사 제한이 해제되고 또 액체연료만 사용했어야 되는데 고체연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멀리 날려가면서 액체연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 터져버려요. 근데 이제 고체연료로 가면서 이게 이제 기온이 더 낮아지더라도 우주로 갔을 때 기온이 더 낮아지더라도 그걸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연료가 타면서 원하는 이 궤도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한미사일 방위 조약 때문에. 근데 그게 다 해제가 되면서 기술은 있었는데 못 만들고 못 팔던 거를 이제는 만들고
우리나라에도만 쓸 수 있지만 외국에까지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3국이라든지 뭐 제3국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군사력이 좀 약한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의 미사일도 팔 수 있고 무기도 팔 수 있고 그러면서 방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띄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회사였고 뭐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없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꾸준하게 실적도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수출까지 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내가지고 돈을 또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컨셉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당장에 막 쫓아가서 막 무조건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뭐 21선 조정, 뭐 5만 원 정도 또는 5만 원 초반 이 정도 가격에 왔었을 때는 한 번쯤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좋았던 종목이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 계속 좋아요. 실적이 2분기에도 더 나아진대요. 3분기에는 더 좋아진대요.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방산 관련된 물품들이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외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매출에 찍혀요. 그리고 신규 수주가 하반기로 가면 또 들어와요. 그것은 내년에 찍혀요. 그러면은 매년 새로운 일감들을 만들어내고 기본적으로 국내 방산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기본으로 그냥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깔리는데 해외 수출로 수주했던 것들이 내년 이제 2분기, 3분기에 실제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더 이어지고 더 덮어지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 관련이라기보다는 방산과 관련해서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굳이 꼭 항공우주 관련이 아니라 방산 관련해서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항공 쪽은 아무래도 그 매출이 실적이 아직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이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은 지금 찍히는 거죠. 2분기, 3분기에 찍혀요. 실제로 수출 나가던 게 말레이시아나 해외에 수출 나가는 게 이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찍힌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알겠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그걸 합리화시킬 만한 밸류냐? 충분히 비싼 거 아니냐? 아주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네. 자, 1조 8천억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서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1,600억이에요. 네. 작년 대비해서 972억인데 이거 아마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2,500억에서 3,000억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2,000억 밸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9배, 10배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수주가 또 있단 말이에요.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또 추가 수주가 들어와요. 그럼 내년 일감이에요. 그게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 수준의 수주가 새로운 수주가 올해 3분기, 4분기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년에 실적은 요 2천억보다는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부터 얘네는 성장주로 지금 보여져 버리죠. 실적만 보더라면 영업이익 늘어난 수치만 보시죠. 1조 4천억, 매출부터 1조 4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내년에 2조 5천억, 내후년에 3조, 이렇게 가요. 영업이익은 181억, 630억, 972억, 1,600억. 1,600억인데 2,000억이고 내년에 3,500억, 4,000억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성장하는 캐파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성장주의 개념과 실적까지 가면서 밸류에이션까지 10배 미만으로 싸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30배, 40배잖아요. 현재 수준에서는. 근데 얘는 현재 수준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장이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최근에 시장이 빠지고 안 좋은 상황에서 추세를 가지고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특히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추세를 그리고 요 추세를 만들면서 들어왔던 이 커다란 이 큰 거래량들이 빠지려고 하는 흔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요. 빠지려고 장대 운봉에 무슨 거래량이 나왔다거나 뭔가 LIG 넥스원의 이 회사에 갑작스럽게 경영진에 묻던 뭐 횡령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확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미 수급이 들어 앉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물론 이 15,600원, 2만 원 이 수준에서 못 샀어요. 이때는 사실은 우린 다른 거 있겠죠.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렇지. 그거 수익률이 더 좋았었고. 근데 그게 시장이 변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실제로 이 주식을 좋아하는 큰 손들의 시장에 큰 손들의 수급들이 들어앉아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먹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올라타기는 해야죠. 그러면 내일 또는 6월달 FOMC 전까지 앞서 말씀드린 시장이 조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얘네가 한 7만 5천 원?
이제 60일선이니까 7만 5천 원 또한 더 깨서 한 7만 원까지만 와준다고 하면 진짜 땡큐인 거고 그게 아니고 한 7만 5천 원부터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거죠.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안 빠졌잖아요. 그렇지. 안 빠지고 올랐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접근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 네. 당장보다는 조정 받았을 때 사자. 어쨌든 주가가 좀 서 있고 사실은 그동안에 빠졌었을 때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조정이 받을 때 얘네들이 메이저 이들 입장에서도 바닥에 좀 산 애들은 팔려고 하겠죠. 만약에 이제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려고 하면 그러면 조정이 좀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받아먹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빠져나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팔아놓고 현금 만들어 놓고 야 뭐 누군가 좀 팔거나 좀 시장에 좀 조정 나오면 우리 다시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사는 사람들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방산주는 우주항공주하고 같이 움직여요? 지금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빠질 만한 환경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뭐죠? 저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뭐 이러저런 FMC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그럴 때 변동성이 생겼을 때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네. 가격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인가요? 그 발사일이? 네네. 누리호 2차 발사하기 전에 팔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동의하세요? 그 내용은 사실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매도하는 게 맞잖아요. 뉴스에 매도하자. 저는 만약에 그거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때 살 거예요. 아, 오히려? 왜냐면 그때 산다. 지금 안 사고. 왜냐면 이벤트로 올라간 것만큼은 뺄 거 아니에요. 이벤트로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빠질 거예요, 사실은. 이벤트로 올라간 거, 누리호 발사 성공 실패에 따라서 성공한다고 해서 더 많이 올라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성공한다 한들 실패하면 더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 한들 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벤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돈 벌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게 성공하면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죠. 아, 네. 그때 LIG 넥슨을 사겠다는 뭐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우주항공주? 방산 관련된 종목들 다 LIG 넥슨, 한국우주 관련된 순수 우주항공주가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소위 뭐 인텔리안 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이 방산주로 같이 우주항공주에 끼어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쭉 올라왔다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한화 광고 보시면 무슨 광고 한지 아세요, 대표님? 몰라요. 애들 나와가지고 로켓 날리잖아요. 니들은 뭐지 그 암스트롱 뭐 달에 간 거를 보면서 꿈을 꿨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꿈을 꿨지만 너희는 우리가 만드는 인공위성을 쏘는 걸 보고 우주에 대한 꿈을 꿀 거야. 뭐 이런 광고 하잖아요. 애들 나와가지고 막 종이로 만든 막 이 헬멧 쓰고 로켓 만들어서 막 그 광고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라는 그룹은 지금 우주항공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광고였어요, 하나가. 그렇지,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하고 태양광 광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광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우주항공 관련 광고를 해요. 하나 그룹 전체 이미지를 우주항공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정부도 우주항공 쪽을 밀어주잖아요. 밀어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에 관련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인수한 인공위성 발사체는 아니고 인공위성 세트레가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세트레가이 이런 회사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죠.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누리호 발사 이벤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그 이벤트만 가지고 보시기에는 이 회사의 상장성이나 이 회사의 장밋빛 미래가 그러니까 우주항공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너무 쇠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이제 막 이거 풀려가지고 개발해서 쏴 올리는데 한 방에 성공하면은 이게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겠습니까? 몇 번 실패하고 성공을 하면 쫙 뻗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그런 조정이 있을 때 바닥에 놔두고 주식을 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린다고 하면 사실은 1년, 2년 지났었을 때 더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은 저는 지금 세트레가이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얘가 지금 시총이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될 거예요. 세트레가이가. 세트레가 4,600억이죠.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뭐 3조 정도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한 3조 정도, 2조 8천억 정도 되는. 그럼 밸류는 괜찮아요? 조금 비싸요. 근데 아주 비싼 편은 아니에요. 얘네도 8배, 9배예요, 다. 그러니까 10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거 지금 당장에 쏘고 이런 거 빼고
그런 프로젝트 빼고 그냥 얘네는 하고 있는 그 실적만으로도 2천억, 3천억은 나와요. 실적이. 하나 시스템도 한 10배에서 10배 미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한 스페이스가 좀 더 쌉니다. 시스템보다는. 하나 시스템은 약간 성장주 개념이 좀 있어서. 근데 이 종목들을 우주항공 누리호 지금 6월 뭐 15일 날 발사하는 그것만 가지고 보진 마시고요. 당장에 이제 이런 5천억 또는 2조, 3조 하는 종목의 이 시가총액들이 저는 2차 전지처럼 10조, 15조 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순식간에 그게. 이제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성장주로서의 개념도 있지만 얘네들은 이미 실적이 돈이 벌리고 있는데 돈이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호가 성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발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에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하늘을 뒤덮고 또 그거를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적이 붙는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질지에 대한 판단이 좀 서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그 우주항공과 방산에 걸쳐 있는 주식들, 지금 말씀하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네. LIG 넥스원이 됐든 네. 하나 시스템이 됐든 세트라이가 AI가 됐든 그 인텔리전트 중에서 탑픽으로 보는 곳은 어디예요? 저는 에어로스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류 자체가 제일 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발사체 로켓을 만드는 이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해서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는 지금 그룹 전체의 어떤 사활을 우주항공 쪽에 걸고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이 푸시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 뒷배가 돼주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우주항공 쪽에 밀어주는 이게 굉장히 좀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는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아람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증산했는데 아람코에서 유가 인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막 최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뭐 하락하는 걸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정유화학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데 저는 예전에도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급등할 때 조금 좋았다가 오히려 이 차화정이라는 어떤 이 테마를 만들고 올라갈 때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때 오히려 더 주가가 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유가가 다시 80불 또는 70불, 60불까지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유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좀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유가를 뭐 증산하네, 감산하네, 또 뭐 어디서 뭐 누가 좀 개입을 해서 유가가 좀 빠졌네, 올랐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 좀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 추세를 좀 잡아야 돼요. 근데 130불 넘어서 막 150불, 200불까지 막 유가가 막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유가가 제로로 갔다가 다시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왔다가 어느 정도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고민도 하고 기름값 걱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평균적인 가격으로 회귀를 할 거거든요. 뭐 한 70불에서 한 80불 정도 수준으로 회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는 시점에 오히려 정유주들의 실적이 훨씬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아질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그렇게 가는 이거는 그 시점이 됐었을 때가 될 것 같아서 당장의 정유주들을 너무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기에는 타이밍상 조금은 제가 보는 타이밍상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다면 S-오일 같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하면은 슬슬 매도 시점을 고민해 보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해보시고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S-오일이 막 더 솟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만약에 올라간 다음에 내가 S-오일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슬슬 분할로 한 번씩 매도를 해줄 것 같아요. 뭐 12만 5천 원에서 한 번, 또 13만 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좀 빠질 거거든요. 유가가 또 하락했으니까 정유주 실적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기관의 앞잡이들의 어떤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기관, 자기는 마치 기관이 아닌 것처럼. 아까 선서했으니까 네,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손 씻었어요? 네, 손 그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빠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때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6, 70불에서 안정화되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지금은 사실은 Q가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P가 올라서 어느 정도 Q를 만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P가 다운이 되면서 Q가 확 늘어버리면서 주가가 가는 게 추세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 시점이 저는 유가가 다시 70불, 80불, 뭐 60불까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정유주들이 폭발적으로 뭔가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정유주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정유주가 오르고 그 반대 피해주로서 떨어졌던 주식들이 그때 또 반대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근데 이제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어때요? 그런 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주식들을 따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아. 유가가 올랐다고 따로 이게 하는 주식들은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유가 피해주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셔서 석유화학 종목들은 유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을 바로 반영을 못 시키면 정유화학이 아니라 석유화학주들은 그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만든 이 제품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공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도 뭐 LG화학일 수도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당장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제품 가격에 바로 전가도 못 시키고 또 수요도 없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반대되는 종목들이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냥 아니면 또 뭐 최근에 뭐 카프로 이런 애들은 면화 가격이 오르면서 반대로 수혜받아가지고 오르더라고요. 네. 아, 얘네들도 좀 오르다가 좀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들 있죠. 카프로 이런 수급들이요, 요거요. 요것들 전형적으로 지금 한 번씩 들어 올리면서 들어왔던 수급인데 봐보세요.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들이 빠져나간 게 없잖아요. 네. 들어 올리고 안 빠져나가고 기간 조정해버리고 들어 올리고 안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급락을 시켜요. 이거 우리 저 황유현 팀장이 좋아하는 주식인데 네. 근데 이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는데요? 가능해요. 지금 충분히, 하단부니까. 네. 지금 하단부니까 여기서 사서 또 한번 튈 때 그냥 팔고. 그리고 이런 수급들이 들어앉은 수급들이 안 빠져나가요, 지금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간 뭐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이 들어온 대량 거래의 수급들이 선수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주식이 거래량이 뭐 그냥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만 주 또는 많아봐야 20만, 30만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들어와서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선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거의 씨가 말랐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많이 이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물량들 있잖아요. 그 물량들을 말려버리고 갑자기 급등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P보다 Q가 확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올랐던, 그러니까 뭐 지금 면화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것도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이 와요. 2008년도에도 이랬거든요. 2008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확 오면서 갑작스럽게 막 뭐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러더니 어느 순간 쑥 빠지면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Q가 이제 확 몰리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급등하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서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요 시기죠. 2010년도, 11년도 요 시기거든요. 이게 카프로가 이제 38,000원 가고 진짜 많이 올랐었네. 그렇죠. 그때 이제 차화정 테마였으니까. 예, 그런 또 한 번 뭐 차화정이니 아니면 뭐 전차니 그런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2008년도에도 처음에 성장주들이 올랐어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때 뭐 터치스크린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뭐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2008년도 이후 2009년도에 그런 종목들로 사실 이제 대박이 나고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위기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제 시크릿컬 종목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뒷배가 없어서 시크릿컬이 얼마만큼 테마를 만들어주고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선방을 해줄 수는 있어요. 지금의 그때 당시의 시장의 컨셉은 어떤 시크릿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조업보다는 중국이 저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 시기에 제조업보다는 미국의 어떤 선진국들의 소비를 동반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시크릿컬이 시장을 주도할까 안 할까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유가라든지 다른 어떤 곡물 가격이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을 쥐락나락 하니까 그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들은 대부분 시크릿컬 종목들이니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냈지만 시장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런 이 변동성이 잦아들고 난 뒤에는 충분한 수익률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 정유화학 그리고 뭐 이 철강주들은 사실 재미가 없으니까 좀 번외로 하고 철강주는 번외로 하고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건 좀 긴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긴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관점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네. 자, 이번에 이제 또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워낙 그 직원들도 발등이 물린 주식이라고 유명하죠. 네. 네. 공모주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쩔쩔매는데 이럴 경우 참 사장님이 회사 들어가기가 참 힘들 거예요. 눈치 보여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한 2달만 옆으로 횡보하면 저는 사보고 싶어요. 2달만? 네. 기술적으로 한 2달 정도만 더 옆으로 횡보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봉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월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6월달 시작됐으니까 7월, 8월 달까지 2달 정도만 이 상태로 횡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 저는 한번 진입을 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살아나려면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앞서 이제 카프로처럼 이런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한 번씩 수반이 돼야 돼요. 한 번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없어요. 물론 이 주식은 좀 더 큰 주식이고 카프로보다 훨씬 큰 주식이고 12조라는 대형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워낙에 뭐 공매도라든지 또는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안 움직여질 수는 있지만 한 2달 정도 움직인다고, 2달 정도 더 쉰다고 하면 누군가가 또는 이 회사의 어떤 신작이 나오는 그런 모멘텀도 있을 거고 그 모멘텀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기 힘들 것 같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거래가 터질 때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건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겠죠.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이게 차트 길이라든지 시기로 봤을 때 한 2달 정도 더 기면은 한 번 정도 변곡점을 보여주더라고요. 밑이든 위든 변곡점을 한번 보여주니까 그때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3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요. 근데 거기서 추세를 잡았다고 치면 그때 사도 안 늦어요. 굳이 우리가 23만 3천 원에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23만 3천 원에 살 수도 있는데 23만 원에 살려고 하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뭐 사실은 복권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다고 하면 안전하게 가서 나는 30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50% 넘게 먹는 건데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근데 오늘 한 6% 상승했는데 네. 저번에 이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럼 이게 좀 추세적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 신작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세적으로 오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모양새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성장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주들처럼 시장에서 실적이 막 어마하게 막 몇천억씩 수주받아가지고 다음번에 찍힐 실적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뭐 50배, 30배긴 하지만 다음번에 실적이 예고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모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2달 좀 더 묵혀서 저는 보고 싶어요. 상황을.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아까 우리 잠깐 시작 부분에서 좀 이야기했지만 CPI 발표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있는 거죠. 저녁에 미국장 밤에 금요일에 있는 네네. 거니까. 자, 선물 옵션 우리 5일 날, 9일 날이죠. 네네. 목요일 날도 네. 또 동시만기 있고 어떻습니까?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요약하면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매도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반등할 같고. 때 아니면은 근데 안 오르면 반등이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눈물의 손절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다 제가 권유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벌써 FOMC니까 그때 시장이 또 한 번 바닥을 친다고 했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추가로 조달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은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내일 장 빠진다 그래가지고 바닥이다 막 들어가지 마시고 또는 6월 15일 전에 갑작스럽게 또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서 유가 뭐 갑자기 130불 가면서 뭐 변동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서 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CPI가 갑자기 5월 CPI가 4월 대비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사실은 2546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다라고 해서 뭐 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바닥에서 진정 국면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사셔도 안전하게 보면서 살 수 있거든요. 6월 15일에 또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15, 16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보시는, 좀 느슨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린다고 해서 우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근데 올라오는데 그건 있습니다. 시장이 수단매가 돌아버리면 내 종목 안 오르고 다른 거 올라가면서 시장만 지수만 끌어올려버리는 시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숨겨서 이 프로그램 매수하면서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헤지펀드들이나 아니면 이런 펀드들이 액티브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은 막 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것들을 사면서 시장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시장을 바닥을 다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제 올라가게 하거든요. 뭐 삼성전자 또는 2차 전지주들이. 네. 그러니까 타이밍상 봤었을 때 너무 바닥이었을 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안 오르고 이거 바닥 아닌 거 아니야? 또 다시 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며칠 좀 더 주고 보시고 15일, 16일 FOMC까지는 시장을 좀 먼발치해서 보시다가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거 그 이후에 좀 보시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매도는 손절을 뭐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혹시라도 제 말씀을 들으셔서 뭐 5월 25일 이후에 뭐 매도를 조금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 잘하신 거고 기다리시라는 거고, 혹시라도 그거를 못 하셨다고 해서 너무 맘상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점까지 조금은 잘 참고 견뎌보시면. 네. 혹시 팔 수 있는 분이라면 손절하라고 했는데 그 비중은 뭐 100% 지금 들고 있는 거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몇 프로 정도? 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 주식을 3만 원 주식을 샀다고 할게요. 지금 30% 물려 있어요. 그러면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에 30%만 또 손절을 하는 거예요. 네, 700만 원에서 그 210만 원 만들어지잖아요. 그 210만 원을 6월 달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가 6월 달에 좀 더 빠졌었을 때 그때 다시 물을 타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거를 사든 그렇게 좀 운신의 폭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몰빵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한 종목에.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유연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시황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뭐 아주 좋은 얘기는 그러니까 막 상승한다라는 이런 뭐 희망 섞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타이밍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모레 뭐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월 15, 16일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 중간에 올라가더라도 저는 참아보겠다. 사는 거. 네, 사는 걸 좀 참아보겠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6월 15일까지는. 이제 금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참아보고,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이미 시장의 바닥을 좀 막 다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럼 2,700, 2,800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죠. 놓친 거니까. 그 다음번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댔을 때는 좀 늦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10,0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저는 그냥 11,000원, 12,000원에 사서 15,000원까지만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10,000원에 사서 15,000원까지 50% 먹고, 그 정도만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종료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아까 맹세하신 거, 지키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앞잡이가 되겠다. 그걸 잘 지켜주시고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아마 또 오늘 심란하실 거예요. 그래도 잊으시고, 우리 뭐 이러고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요. 내일 아침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 방송에서 또 한번 같이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근데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